작년 네. 주거용 건축물 착공이 마이너스 26%에서 3년 만에 최저라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. 그 남북전쟁 때 어떤 사람이 조그만 신문 기사를 보고 투자를 해서 대박을 터뜨렸어요. 근데 그 신문 기사가 어떤 거였냐면,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그 남북전쟁인데 그 신문 기사가 어떤 거냐면, 그 남북전쟁이 싸우고 있는데 북부에 좀 약간 장교가 그 딸한테 대화하는 내용이 그 신문 기사에 실린 거예요. 근데 대화하는 내용 중에 그 딸이 얘기하는 것 중에, 우리 아버지는 뭐 장교고 북부의 장교신데 최근에 먹을 게 없어서 말고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. 근데 말고기가 너무 맛이 없었다. 이런 그다지 메리트가 없는 그냥 투자랑 전혀 관련이 없는 기사인 거잖아요. 시시콜콜한. 시시콜콜한. 근데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이 그 낙농어 유통을 하시던 분인데, 이 기사를 딱 보고, 드디어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나가겠구나. 왜냐면 식량이 없어서 말고기를 줬다는 거는 타던 말고기를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, 그렇죠. 이제 전쟁이 더 이상 길어지진 않겠구나. 그러면 전쟁이 곧 끝나겠네? 그래서 유통을 되게 저가로 막 유통망을 넓힌 거예요. 그럼 만약에 전쟁이 안 끝났으면 이 사람은 파산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자기는 확신을 갖고 전쟁이 곧 끝날 거라는 거를 확신을 했던 게 그 신문 기사를 보고 확신을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누구나 다 봤을 거 아니에요, 신문 기사를. 네. 근데 그 신문 기사 그 조그만 내용을 보고 그렇게 연상을 해서 통찰력 있게 행동을 해서 엄청난 부를 얻었다는 거예요. 특별한 정보가 아니라. 그러니까 그 말은, 여러분,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. 아주 조그만 사소한 기사에 어떤 통찰력을 얻어서 투자한 경험이 저도 몇 번 있었어요. 근데 그런 게 정말 의외로 굉장히 큰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았던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. 중박 이상의. 중박 이상의.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게 눈여겨볼 게, 작년 주거용 건축물 착공이 마이너스 26%라는 얘기는, 3년 만에 최저라는 얘기는 향후 주거용 건축물이 모자랄 수도 있겠구나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면 앞으로 특히 신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에 대한 메리트는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겠다.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에 향후 당장은 아니더라도 1, 2년은 아니더라도 뭐 2, 3년, 3, 4년 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겠구나. 이런 생각까지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뭐 2030년까지 집값이 떨어진다? 저는 그렇게는 안 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럼 이런 기사가 왜냐면 신규 공급이 없으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러면 향후 2, 3년, 2030년 향후 2, 3년 후에는 집값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여지가 있겠다. 저는 이 기사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. 공급을 가지고 네. 집값을 판단하는 게 좀 쉽지 않다. 지금 상황을 놓고 봐도 뭐 계속 공급은 부족했지만 서울이 파동이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는 불타올랐다가 또 차갑게 식었다가 또 지금 이렇게 또 가는 형국인 거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3기 신도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쵸. 그러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?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, 지금 계속 착공을 못하고 건설을 못하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집이 좀 모자랄 수도 있겠다,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양한 변수들은 또 고려사항이 되는 게 맞죠. 그러니까 수요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사람들 심리도 생각해야 되고, 정책도 방향도 생각해야 되는데, 그때 말씀드렸듯이 심리는 작년보다는 좀 살아난 게 보이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대출이나 규제도, 여파도 좀 많이 완화가 된 게 보이는 거잖아요. 그 다음에 정책도 조금 더 집을 살 수 있게끔 좀 돼 있는 거고, 특례 보금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완화가 되는 분위기에서 또 이런 기사를 또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집값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는 게 제 판단인 거고, 이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생각인 거고, 다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이제 공급이 되려면 이제 일부 지역인 거고, 그로 인해서 집값이 당장 좀 약간 공급이 되면 주춤할 수가 있는데, 저도 보니까 위례도 그렇고 마곡도 그렇고 미사도 그렇고 그런 새로운 신도시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기간이 잠깐이란 얘기예요. 잠깐. 그러니까 입주할 때 한 6개월에서 뭐 길면 한 1년 정도? 그 기간만 버티면 또 오르는 거거든요. 오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3기 신도시도 잠깐 동안, 그 다음에 강동구 이런 데 재건축 단지들도 한창 막 물량 공급할 때 하남 미사 쪽 집값이 떨어졌던 그것도 잠깐인 거예요. 6개월 정도. 그럼 우리가 그때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, 그러니까 그런 거에 때문에 장기적으로 집값이 하락할 거다. 저는 이 말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. 이거는 왜 가져오셨죠?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도 이거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, 우리의 부동산에 가면은 공인중개사가 있고 또 중개보조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최근에 박종복 부동산 전문가 사건 아시잖아요. 그 박종복 씨가
이제 자기가 15기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네. 되게 크게 파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좀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명함을 딱 받았는데 무슨 공인중개사무소 무슨 소장 혹은 무슨 이사 근데 이렇게 명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분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명함에 반드시 공인중개사라는 게 적혀 있어야 됩니다. 그러면 명함을 받았는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이제 중개보조원이라는 건데 중개보조원 중에서도 이제 같이 지분을 투자해서 뭐 같이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중개보조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실력이 없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. 잘하는 사람 많죠. 그래서 박종복 씨도 아마 그 부동산 전문가분도 부동산 전문가이시고 실력이 아주 출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문제가 된 게 자기가 이제 거짓말을 한 게 문제가 그렇죠. 된 거죠. 그렇죠. 사실은. 근데 사실 저 같으면 만약에 저는 자격증이 있습니다. 저는 자격증이 있고 저는 몇 개인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, 여러분. 근데 만약에 저 같으면 만약에 제 자격증이 없다고 하면 솔직하게 저는 자격증이 없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랑 자격증은 별개의 문제다.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. 자격증이 없어도 투자 잘하시는 분들 많고요. 자격증이 있어도 투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중개사라고 얘기한 게 그게 이제 잘못이 됐던 거고 그리고 제가 또 느꼈던 게 사실은 그 15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 최고로 어려운 시험이었어요.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 다 알아요. 15기 시험이라 그러면은 그게 합격률이 2%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저도 그때 방송을 우연찮게 봤는데 저분이 15기가 자기 합격했다고 하시길래 저건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90 패스인데 그럼? 거의 90 패스여서 저분 자격증이 없겠다. 전 그 생각 그때 딱 들었었어요. 근데 진짜 그게 또 기사로 나오더라고요. 네. 근데 이제 서경석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순진하게 아마 물어봤겠죠. 자격증 있냐? 왜냐면 서경석 씨가 최근에 이제 자격증을 땄으니까 몇 개. 근데 박정복 씨도 이제 아마 그랬을 거죠. 이제 창피하니까. 사실 근데 자격증 없는데 창피한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자기가 이름이 알려지기 전부터 아예 딱 오픈을 해놓고 그렇죠. 활동을 했다면 그렇죠. 뭐 오픈하는 게 그렇죠. 꺼리낌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. 막 전문가로 이렇게 막 활동을 하다 보니 그렇죠. 이게 좀 까기가 그렇죠. 애매했던 거죠. 맞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해하기 쉬우면 부동산에 가면 딱 세 분류가 있는 거예요. 뭐냐면 그 개업 공인중개사로 해서 그 공인중개사를 책임지는 대표. 그래서 간판에 보시면 그 대표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게 법상의 규정에 있어요. 그래서 소장. 네. 뭐 소장이건 대표건 어쨌든 그게 있어야 돼, 이름이. 그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고 그다음에 자격증은 있지만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은 소속 공인중개사. 소속 공인중개사. 그다음에 자격증도 없고 그냥 일하시는 분 이걸로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중개보조원이 실력이 없거나 한 건 아니다. 네.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잘 하시는 분들이 많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업은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부동산 컨설팅은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다.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거다. 어떻게 보면은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 사고도 많고 하는 게 이게 없어요, 사실. 색안경 끼고 보시는 게 부동산 컨설팅 한다고 하면은 저 사기꾼 아니야? 이런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당연한 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. 부동산 컨설팅 관련해서는.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 그런 강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자격증 없는 분들이 대다수다. 대다수다. 이렇게. 근데 꼭 자격증이 없다고 강의를 못하거나 안 하거나 못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. 다만, 자격증이 있어야지 매물 같은 거를 올리고 이런 거를 중개를 할 수 있는 거고 자격증이 없어도 강의나 컨설팅은 할 수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. 그러면 이게 자격증은 있는데 네. 개업을 안 한 경우도 있고 한 경우도 있잖아요. 이게 그쵸? 일정 무슨 보수교육인가 뭘 받아야 이렇게 개업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럼요. 네. 그러면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뭘 올릴 수는 없는 거네요. 당연하죠. 개업을 한 상태에서 그렇죠. 매물을 그렇죠. 올리고 이렇게 그렇죠.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자격증 장롱 면허 소지자들이 있어요.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. 장롱 면허 소지자들도 뭐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거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활동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소속 공인중개사만 활동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법인. 중개법인이 있어요. 공인중개사 2명이 이제 돼야 되거든요. 거기에 법인에서 뭐 보조원이나 중개 소속 공인중개사로 활동할 수 있는 거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어디 부동산 가면 네. 부부가 하는데 네. 남자 이름으로 네. 자격증을 따서 이제 그쵸? 간판 걸려 있는데 거의 99%의 일을 와이프분이 다 네네. 하고 일도 훨씬 잘하고. 네, 맞아요. 그런 경우 맞아요. 그런 경우 로컬에 돌아다니다 보면 되게 많잖아요.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하셔야 되고 다만
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는 와이프가 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, 그래서 명함만 딱 보고 무슨 소장이다 이사다 그러면 아 이분은 자격증이 없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. 여자는 실장, 남자는 과장. 네, 맞아요. 맞아요.